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올 것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옵니까? 정말 큰 파고가 몰려올 조짐이거든요. 혹시 금리 인상?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시간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요. 아이고, 하느니 기준금리 동결했네요. 6차례 네. 동결. 그래서 시중 금리는 많이 올라갔지만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리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론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부동산 아니면 대출 규제.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큰 파고 지난해 12월 26일자 경불진 방송에서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방송 제목이 이겁니다. 내년,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 얘기예요. 내년 부동산 시장 금리 규제보다 땡땡땡에 달렸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땡땡땡이 뭘까요? 청출 인상을 위해서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 일부 언론들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발악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헤럴드 경제. 어제 이렇게 보도했어요. 치솟는 강남권 초소형 아파트 인기. 일부 단지 신고가 근격.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단지 전용 40제곱미터 이 아파트가요. 이달 5일에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거래된 신고가 15억 8천만 원보다는 3천만 원 낮은 가격이다. 같은 면적이 그간 15억 원 이하에서 거래된 사례는 8월 13억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미 강남 부동산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어서 신고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뉴시스도 힘을 보탭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세 뚜렷, 청약 경쟁률, 거래량 증가.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고 덕분에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경제가 또다시 공포를 부추기고 있어요. 어떻게 공포를 부추기냐? 제목이 이거예요. 신축 풍기 현상이 온다. 올해가 청약 적기. 전문가들 조언. 기사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들어 건설회사의 아파트 인허가 취득 건수가 급감하고 준공 실적이 악화하면서 신축 아파트 풍기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공급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한마디로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전문가들이 연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라고 한국경제는 강조해요.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라. 연끌을 해서 뭔 짓을 해서 당장 사라. 자칫 평생 아파트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점이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진짜 도대체 기사를 왜 이렇게 쓸까? 한탄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한국경제신문은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올해가 청약 적기다. 라고 조언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제목까지 달았으면 이 기사 내에는 이름을 내건 전문가가 전문가들이라고 했잖아요. 2명이니까 2명 이상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전문가 조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짧은 기사도 아니에요. 2,500자가 넘는 엄청 긴 기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기사를 일일이 다 읽어봤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요, 이 엄청 긴 기사에 전문가 이름 한락 한 명 나와요. 어, 아니, 전문가들이라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전문가 이름은 한 명입니다. 아니, 제목은 물론 기사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했다. 명확히 나옵니다. 아니, 혹시 다른 전문가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나요? 그래서 전문가 이름 한 명만 쓴 겁니까? 이거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이라인의 기자 지 이름 있잖아요. 아, 자기가 전문가라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뉴시스 기사. 이 문제점도 경불진에서 비슷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지난해 급격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사실, 이거 다 아는데 굳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났다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지난 8월 3,840건이에요. 9월에는 3,144건. 근데 10월, 지금 벌써 19일이잖아요. 근데 신고된 게 321건. 자칫 이거 다 신고가 끝나도 2,000건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2,000건은 고사하고 1,000건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더구나 최근 10년 평균 경부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 아파트 거래량 평균이 6,000건이다. 6,000건에는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늘어났다고요? 게다가요, 헤럴드 기사에서 제시한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의 경우, 일단 기사 자체도 잘못됐어요. 기사에는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라고 해서 제가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름도 틀려. 삼성동은 맞는데 삼성 힐스테이트가 아니라요, 현대 힐스테이트예요. 근데 그쵸. 힐스테이트는 현대 브랜드예요. 근데 기사에는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심각한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이 단지 제가 열심히 찾아서 봤더니 900세대가 넘는 그래도 꽤 큰 단지예요. 근데 거래가 달랑 한 건이에요. 달랑 한 건. 에이? 이런 거래 경부지에서 누누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거래인가? 등기까지 가는지 봐야 한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계약을 확 취소해버리는 거짓 거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의심까지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보기 드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잡은 청약 당첨, 막 이러면 막 박수도 치고 뭐 동네 주변에서 축하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요, 40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모집하는 서울 동작구의 상도 프로지오 클라 베뉴, 여기에 5,626명이 몰려서 1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청약을 안 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로구 개봉동 호반 서밋 개봉, 여기도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25.23대 1,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당첨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계약을 포기했대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에서도요, 당첨자 100명 중 13명 가까이가 중도 포기하는, 입주를 포기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잡은 당첨 기회를 포기하는 이유, 이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에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 언론들은 이렇게 지적해요. 그리고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 대출 부담이 너무나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듯 해요. 앞서 언급했던 땡땡땡, 앞서 경불진 내용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 당시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얘기를 했었거든요. 1980년 말부터 시작됐죠. 근데 이 버블 붕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때 일본 기준금리가요 2.5였던 게 1년여 만에 6%까지 급격히 올랐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다. 왜냐? 이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6% 가까이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일본의 부동산 존버죠. 버텼거든요. 아파트 팔지 않고 주택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요. 그 다음 더 큰 파고가 밀려오자 이 존버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파고가 뭐냐? 바로 일자리 붕괴라는 겁니다. 일자리 붕괴. 네. 일본은요. 금리 인상에다가 1995년 고베 대지진까지 겹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마이치 증권, 사뇨증권,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일본의 거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폐업, 도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98년이 되니까요. 일본에서 도산한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100개? 1000개? 어이구, 상상을 뛰어넘어요.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19,171개, 거의 2만 개 넘는 일본 기업들이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네. 사라진 일자리는 수백만 개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자 일본의 영끌족, 존버족들이 급기야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영끌을 했건 뭘 했건 힘들게 마련한 집,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바로 처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라면 먹으면서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산 집이잖아요. 네. 물론 갭 투자로 여러 채 소유한 투기꾼들은 다르겠지만요. 정말 소중한 내 집,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진짜 몇십 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집값 떨어진다고 바로 팔겠어요? 이자 부담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버틸 때까지는 버틸 겁니다. 당장 집을 팔고 다시 전세나 월세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이거 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일자리가 보장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즉 월급이 나온다면 라면 먹고서라도 버틴다는 겁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스치우더라도 대출 이자로 다 빠져나가더라도 버틸 때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마저 사라진다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관둬야 한다면 한 사람 월급만으로 은행비 깎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외벌이의 경우 더 장난이 아니겠죠. 정말 이건 상상하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버티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30년 전 일본이고 지금 한국의 일자리는 다르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부 언론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사정 지금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정부는요. 9월 고용률이 63.2%, 관련 통계가 나온 1982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난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요. 실상은 다들 알지 않나요? 이 높은 고용률, 많은 일자리 다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30대, 40대 여성분들,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청년층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요. 8만 9천 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엄마는 돈 벌러 나가는데 아들은 집에서 노네. 이런 우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하는 큰 기업,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요, 이 뉴스 보고 충격 먹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제 동료 후배들도,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JTBC가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계열사를 포함해서 100명 정도를 자를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선 난리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신세계 그룹, 여기도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건 언론들이 전하고 있어요. 왜? 이명희 회장이 갑자기 삼성식 개혁 드라이브를 건데요. 근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개나 소나 다 하는 건데 뭔 개혁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다음 달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파업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도 구조조정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 한때 인재를 긁어모으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게임 IT 업체들.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자칫 일본처럼 일자리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조만간 부동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조짐은 보이고 있더라고요. 프롬테크 아실이라는 앱 아시죠? 아실. 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진짜 데이터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보다 더 짱짱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실을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지금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더니 76,671채. 이게요. 2020년 10월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가장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초와 비교해 봤더니만요. 올해 초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5만 1천여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5천 건이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실제 매도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2만 5천 건이 넘게 순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만 이럴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만 7,918채. 따라서 현재 아파트 매물 뭐 다른 데 다 빼고요. 서울 경기만 합쳐도 20만 채가 넘게 쌓여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팔려는 아파트가 많을까요? 하려고 내놨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을까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동산 시장에 큰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이거 알고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 위주로요. 이런데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아파트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요? 올해가 청약적기라고요? 행여 지금 아파트 사는 거 갭 투자자들의 탈출만 돕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금리 동결됐다고 해서 금리 이제 안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금리는 기준금리고 대출과 관련된 그 밖에 여러 금리들은 계속 오름세거든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